53살의 남자 손 하나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숨이 턱 막혔고 심장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나무를 만지던 손이 제 몸 위에 닿자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각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돈 많고 큰 남자만 찾던 제가 옆집 남자의 품에서 밤새 울었어요. 울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죠. 이 이야기는 3주 전 태풍이 부산을 덮치던 밤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한소영, 53살입니다. 이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였는데 부산 해안가 저지대 골목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가게 이름은 소영플라워였고 바다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가장 먼저 물이 차오르는 구역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돈 많고 커야 한다고, 그래야 안전하다고요. 전 남편 최재성이 키 크고 돈도 있었지만 결국 저를 지켜주지 않았는데도 그 기준만큼은 바꾸지 못했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수록 그 말은 갑옷처럼 단단해져 갔습니다. 태풍 수리가 부산에 상륙한다는 예보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화분을 안쪽으로 옮기며 모래주머니를 쌓았고 배수구도 점검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는데 손바닥을 펴보니 물집이 2개나 잡혀 있었죠. 이걸 언제 다 하나. 가게 앞 셔터를 반쯤 내린 채 허리를 펴는데 염분 섞인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간판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이거 혼자 하시게요?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옆집 목공방 주인 박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58살,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남자였죠. 키가 178cm쯤 되어 보였는데 목공 일을 오래 해서인지 어깨가 넓었고 팔뚝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한 체격이었어요. 흰머리 몇 가닥이 섞인 모습이 오히려 품이 있어 보였으며 눈가에 잔주름이 잡힐 때면 날카롭지 않고 편안한 인상이 느껴졌죠. 3년 동안 옆에서 봐왔지만 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제 가게도 봐야 해서 겸사겸사요. 진호는 그렇게 말하며 이미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공방도 같은 골목에 있었으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그게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남자는 늘 그랬죠. 말없이 나타나서 말없이 도와주고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호가 무거운 합판을 들어 창문 앞에 기대 세우기 시작했어요. 반대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합판 모서리가 미끄러지면서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짧은 비명이 나왔어요.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따끔거렸고 손을 움츠리는 순간 진호의 큰 손이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다쳤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의 손이었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손이 제 손목을 감싸 쥔 힘은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뭐지, 이건? 맥박이 손목 안쪽에서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황급히 손을 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목에 남은 온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안 다쳤어요. 고마워요. 진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합판을 들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등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58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탄탄함이었습니다. 한소영, 정신 차려. 고개를 돌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돈 많고 큰 남자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겠다던 7년이었는데 옆집 목수의 등 하나에 이러고 있다니요. 진호가 마지막 합판을 고정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목덜미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오늘 밤 많이 불 거예요. 안에 계세요. 네, 고마워요. 진호 씨도 조심하시고 다시 고개만 끄덕이고 자기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저 남자는 왜 항상 혼자일까? 저렇게 듬직한데. 그날 밤 태풍이 부산을 덮쳤습니다. 바람 소리에 창문이 덜덜 떨렸고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어요. 가게 2층 작은 방에 누웠지만 도저히 눈이 감기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옆집 불빛이 아직 켜져 있는 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여서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진호였습니다. 비옷을 입고 제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빗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골목에서 하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창문 앞에 서서 빗속에 서 있는 그 남자의 넓은 등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손가락이 커튼을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면서 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자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졌고 바람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손목에 남아있는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죠. 가게 앞 화분 받침대가 문득 떠올랐어요. 1년 전쯤 누군가 갖다 놓은 나무 받침대였는데 깔끔하게 다듬어진 게 꽤 정성이 들어간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놓아둔 건지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을 떴는데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던 터라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길게 퍼졌고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소금 냄새가 짙게 섞여 코끝을 찔렀죠. 가게는 괜찮을까?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1층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가게 앞이 깨끗했어요. 어젯밤 허리까지 차올랐던 빗물은 빠져 있었으며 진흙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어야 할 바닥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판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모래주머니는 가지런히 쌓여 있었는데 누군가 새벽에 치운 게 분명했어요. 배수구 주변까지 깔끔하게 쓸려 있는 걸 보니 빗자루질을 한 흔적이 역력했죠. 누가 이걸? 고개를 돌려 옆집 목공방을 바라봤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으며 불도 꺼져 있었고 진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 씨, 일찍 일어났네. 분식집을 운영하는 영옥 언니였어요. 61살 이 골목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줏대감이었죠.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자기 가게 앞을 쓸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빗자루질을 멈추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거 누가 치운 거예요? 물었어요. 영옥 언니는 제 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몰라. 옆집 진호 씨가 밤새 여기 있었잖아. 목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침을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영옥 언니가 빗자루를 벽에 기대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내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진호 씨가 소영 씨네 가게 앞에서 물 퍼내고 있더라고. 비옷 입고 혼자서 말이야. 내가 도와줄까 했더니 괜찮다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더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창문으로 본 그 모습이 떠올랐는데 빗속에서 하판을 붙들고 서 있던 그 넓은 등이 다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근데 소영 씨, 영옥 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아까 진호 씨네 목공방 앞 지나가는데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딸인가 봐. 서울에서 전화 왔나 보던데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부드럽더라. 딸이라는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3년 동안 옆에서 봐왔지만 진호의 가족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딸이 있어요? 응, 서울에 하나 있대. 27인가 8인가 직장 다닌다고 하더라고. 진호 씨가 워낙 말이 없어서 나도 자세히는 몰라. 영옥 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제 눈치를 살폈어요. 딸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 건지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에 돌멩이 하나가 얹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물기를 닦으며 화분들을 정리하는데 화분 받침대에 눈이 갔습니다. 1년 전쯤 누군가 갖다 놓은 나무 받침대였는데 어젯밤 태풍에도 끄떡없이 화분을 받치고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나무결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모서리마다 사포질을 꼼꼼히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공하는 사람이 만든 건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7년 만에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재성이.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전 남편 최재성이었습니다. 55살 7년 전 이혼할 때 집도 차도 다 가져간 남자였는데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다가 왜 지금 전화를 한 건지 알 수 없었죠. 뭔 일이야? 목소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재성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부산에 내려왔어.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화면을 바라보면서 끊어버릴까 싶은 마음과 아들 소식이 궁금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성의 다음 말이 손을 멈추게 했어요. 준영이 얘기도 있고. 준영? 30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 쪽으로 갔던 아이였는데 명절에 짧은 통화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죠. 이를 악물었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돼. 어디서 볼 건데? 해운대 쪽 카페로 갈게.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진호의 목공방 셔터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왜 밤새 내 가게를 지킨 걸까?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해도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화분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어제 진호가 잡았던 손목을 바라봤는데 빨간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온기가 스며든 것처럼 피부가 간질거렸어요. 한소영, 정신 차려.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점심때쯤 도시락을 하나 싸서 옆집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목공방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괜찮아. 밥은 먹고 다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 추워졌다며 감기 조심하고. 응, 알았어. 평소에 짧고 무뚝뚝한 말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영옥 언니 말대로 딸과 통화하는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통화가 끝난 것 같아서 문을 두드렸어요. 진호 씨, 나 소영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작업복을 입은 채 서 있었는데 이마에 톱밥이 묻어 있었으며 손에는 사포가 들려 있었어요. 어젯밤 고마웠어요. 밤새 가게 지켜주셨다면서요.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 가게도 봐야 해서 나온 거예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진호 씨, 그 핑계 어젯밤에도 들었어요. 진호의 눈가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웃는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는데 손에 묻은 톱밥을 털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짧은 대답이 전부였지만 귀끝이 살짝 붉어진 걸 놓치지 않았어요. 목공방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온화한 인상에 눈가에 잔주름이 보였고 사진 속 여자가 아주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내인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작업대에 나무로 만든 화분 받침대가
여러 개 쌓여 있었는데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달랐습니다. 저 사람 받침대를 저렇게 많이 만드는구나.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냥 목수니까 그런 거겠거니 했습니다. 내일 잠깐 나가야 해서 가게 좀 늦게 열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만날 사람이 있어서요. 전 남편을 만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 가게를 늦게 열 것 같다고 말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목공방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바다 위로 노을이 길게 번지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며 화분 받침대를 한 번 더 내려다봤는데 나무결 사이로 작은 흠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새기려다 만 것 같은 자국이었죠. 이건 뭐지? 손가락으로 그 흠집을 쓸어봤지만 알아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 진호의 목공방 쪽을 바라봤는데 창문 너머로 진호가 아내 사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7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야 했고 아들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빛 속에서 제 가게를 지키던 그 넓은 등, 거칠고 따뜻하던 그 손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53살에 이게 무슨 짓이야. 대답은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죠. 내일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알지 못한 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해운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다리가 자꾸 느려졌어요. 7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인 줄 몰랐죠. 거울 앞에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으며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 남자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건지 그 경계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성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5살 7년 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양복 차림이었지만 옷깃이 달아 보였죠. 손목에 차고 있던 비싼 시계도 사라져 있었어요. 많이 변했네. 잠시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어요. 키 크고 돈 잘 벌고 사업도 잘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혼했죠. 돈 많고 큰 남자면 안전할 거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왔어? 앉아. 재성이 손짓을 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는데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뭔 일이야? 갑자기 연락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성은 커피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했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젓가락을 쥐듯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혼할 때 집도 차도 전부 가져간 남자가 7년 만에 나타나서 돈을 빌려달라니요. 얼마나? 5천만 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손이 움찔하며 무릎 아래로 내려갔어요. 5천만 원이라니 작은 꽃집 하나로 겨우 먹고 사는 제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쳤어? 그 돈이 어디 있어? 사업이 망했어. 코로나 때 버티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빚이 너무 많아서 이러다 진짜 끝장이야. 재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때는 저렇게 당당하던 남자가 전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사업이 힘들었다는 건 사실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도와줘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한테 왜 와? 준영이한테 가든가. 차갑게 말했어요. 재성은 고개를 더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준영이한테도 연락했어. 근데 그 애가 안 받더라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준영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짓은 무슨 짓이야? 그냥 좀 서운하게 했지. 돈 문제로. 재성은 대충 얼버무렸지만 그 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돈을 빌렸다가 안 갚은 거겠죠. 그게 이 남자였어요.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돈 없어. 그리고 있어도 안 빌려줘.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성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남이야? 18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18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18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은 몰라. 관심도 없었으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 두어 명이 슬쩍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지.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잖아. 애한테도 관심 없고 나한테는 더 관심 없었고 그렇게 18년 살았어. 나 혼자. 재성은 커피잔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을 고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집도 차도 다 가져갔잖아. 나한테 남은 건 옷가지 몇 벌하고 살림살이 좀뿐이었어. 그거 가지고 7년 동안 혼자 살았어. 당신 도움 하나 없이. 재성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미안해. 재성이 짧게 말했습니다. 입술 한쪽이 올라갔어요. 웃은 건지 비웃은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미안하면 끝이야? 7년 만에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참고 있던 것들이 더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한테 연락하지 마. 그 애도 당신 때문에 힘들 거야. 돌아서려는 순간 재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소영아.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르고 뼈만 앙상한 손이었는데 힘도 없었어요. 태풍 치던 밤 진호가 잡았던 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칠지만 두껍고 따뜻했던 그 손과 지금 손목을 쥐고 있는 이 얇고 차가운 손 사이에 7년이라는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성은 손을 놓았지만 눈빛은 아직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이번만 도와줘. 제발. 그 눈빛을 외면하며 카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에는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고 소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참을 서서 심호흡을 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하지. 골목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영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나 준영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혼 후 아버지 쪽으로 갔지만 최근에는 저와 연락을 자주 하고 있었어요. 응, 왜? 아빠한테서 연락 받았어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영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아빠 말 듣지 마요. 그 사람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엄마, 요즘 괜찮아요? 가게는 잘 돼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다음 달에 부산 내려갈게요. 얼굴 보고 싶어요. 목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눈가에 뭔가가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얼굴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려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으며 노을이 수평선 위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어요. 창에 이마를 기대며 생각했죠. 7년 전에 왜 그 남자와 결혼했을까? 돈이 많아서, 키가 커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게 맞다고 믿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건이라는 건 사람이 달라지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요. 키는 그대로인데 돈이 없어지면 남는 건 빈 껍데기뿐이라는 거요. 버스가 해안가 골목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가게 쪽으로 걷는데
진호의 목공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진호가 나무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작업대 위에서 무언가 작은 것을 조각하고 있었어요. 뭘 만드는 거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 전까지 전 남편의 차가운 손이 제 손목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 창문 너머 따뜻한 불빛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한소영, 돈 많고 큰 남자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혼잣말을 하면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목공방 불빛을 한 번 더 바라본 걸 그날 밤 이불 속에서까지 떠올린 건 비밀이에요. 며칠 뒤 창원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78살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2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죠. 한 달에 2번 정도 면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실 때도 있었고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재성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소영아, 한 번만 더 만나자라는 글이었는데 읽고 나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사흘째 같은 내용이었어요. 부산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 사람은 대체 뭘 기대하는 거야?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병원 로비를 지나 3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 침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햇살이 얼굴에 비치면서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엄마, 나야. 소영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는데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얼굴에 주름이 접히며 미소가 번졌어요. 소영이, 우리 딸. 오늘은 알아보시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는데 주름진 손이었지만 아직 따뜻했어요. 응, 나야. 엄마 밥은 잘 먹었어? 먹었지. 근데 국이 싱거워서 못 먹겠더라. 어머니는 투덜거리셨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좋은 날인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무릎 위로 떨어졌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소영아,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응? 너 요즘 뭐하고 사니? 꽃집은 잘 되고? 응, 잘 돼. 걱정 마. 사과 한 조각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으시며 뜬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없어? 과도를 쥔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남자가 무슨, 이 나이에. 입에서 나온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7년 동안 되뇌어온 문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남자. 돈 많고 큰 남자가 아니면 만나봐야 소용없다. 그게 저를 지켜주는 갑옷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죠. 네 나이가 어때서? 53이면 아직 젊은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입꼬리를 올려봤지만 웃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자는 조건 보고 만나라고 했잖아. 돈 있고 크고 집안 좋은 남자 만나라고.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과를 씹던 입이 멈추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사과를 내려놓으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그랬나? 응. 그래서 재성이랑 결혼했잖아. 조건만 보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재성이 앙상한 손목이 제 손목을 잡던 장면이, 그 차가운 감촉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햇살이 어머니 얼굴 위로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주름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조건만 보라고 한 거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네가 18년 동안 힘들었잖아.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사과를 깎던 손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소영아, 이제는 조건 말고 사람을 봐.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단단했어요.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한마디가 갑옷에 금을 냈습니다. 7년 동안 단단하게 둘러왔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태풍이 치던 밤 진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크고 따뜻했던 그 손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간신히 말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맨날 생각하는 거야. 치매라서 까먹기도 하지만 이건 안 까먹어. 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뺨을 쓸어주셨는데 거친 손바닥이 눈물을 닦아주는 감촉이 어릴 때와 똑같았어요. 내 딸한테 미안한 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사과 껍질 위로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동안 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버스 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는데 두 가지 손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제 손목을 잡았던 재성의 차갑고 앙상한 손과 태풍 치던 날 밤 합판을 붙들며 제 가게를 지켜주던 진호의 크고 거친 손이었죠. 두 손의 온도 차이가 7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면서 골목에 저녁바람이 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어요. 화분 받침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며칠 전 발견했던 흠집이 다시 떠올라 받침대를 집어들고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 모서리에 작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는데 그날은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이 노을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진, 한 글자였습니다. 과도를 쥐었던 손이 다시 떨렸어요. 화분 받침대를 들고 옆집 목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진호가 문을 열었는데 작업복에 톱밥이 묻어 있었으며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이거 진호 씨가 만든 거 맞죠? 받침대를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에 놓아뒀어요. 소영 씨 가게 화분이 땅에 직접 닿아 있어서 습기 때문에 썩을 것 같아서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필요해 보여서 만든 건데. 진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는데 귀끝이 살짝 붉어진 게 보였어요. 목공방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눈가에 잔주름이 보였고 사진 속 여자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저분이 부인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네. 5년 전에 떠났어요. 최장암이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목공방 안에 들어가 그 사진 앞에 섰는데 사진 옆에 마른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바라기였는데 언제 말린 건지 색이 바래져 있었지만 줄기는 아직 꼿꼿했어요. 예쁘신 분이었네요. 진호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행복하게 살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5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고 손에 들고 있던 사포를 내려놓으며 손바닥을 폈다 쥐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놀랐어요. 진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진호의 얼굴 반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지키고 싶은 건지 못 지키는 건지 이 동네 올 때까지 그 차이를 몰랐어요.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으면서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진호 씨,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만나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조건 말고 사람을 보라고. 손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말을 왜 이 사람에게 하는 건지,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스스로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진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거칠고 크고 굳은 살이 박여 있는 손이었습니다. 잡으면 안 돼.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울렸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를 다듬던 손이 제 손을 감쌌는데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카페에서 재성이 잡았던 손과는 온도부터 달랐습니다. 온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으며 제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목공방 창가에 나란히 서서 손을 잡은 채 바다를 바라봤어요. 진호의 체온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는데 굳은 살이 닿는 곳마다 간질거렸어요. 손을 쥔 힘이 세지지도 약해지지도 않는 게 이 사람의 성격 같았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손을 잡는 것과 마음을 여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이 눈 가장자리에 들어왔고 진호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으며 부산 어딘가에서 재성이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진호의 손을 놓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고마워요, 진호 씨. 오늘은 이만 갈게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놓인 손이 허공에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목공방을 나와 가게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영 씨, 멈춰섰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진호 씨도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는데 화분 받침대 위에 라벤더가 노을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진호의 손 온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손을 잡은 건 실수였을까? 아니면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제대로 된 선택이었을까?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 재성의 문자가 또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내일 가게로 갈게라는 5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재성의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11시에 갈게라는 4글자가 화면에 박혀 있었고 시계를 보니 벌써 9시였습니다. 2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서둘러 가게를 열고 화분에 물을 주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어젯밤 진호의 손을 잡았던 감촉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으며 동시에 재성이 이 골목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하필 여기까지 와?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는데 빗자루질을 하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매일 아침 이 바닥이 깨끗한 이유를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3년 동안 한 번도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진 오후였습니다. 꽃집 정리를 마치고 영옥 언니네 분식집에 들렀는데 영옥 언니가 라면을 끓여주며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소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장난기가 빠진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영옥 언니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호 씨 얘기야. 태풍 때 밤새 가게 지킨 거 그거 처음이 아니야.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3년이야.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네 가게 앞슬었어. 매일.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이라니.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지기를 2~3번 반복했어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작년 겨울에 새벽 배달 나갔다가 봤거든. 진호 씨가 네 가게 앞에서 빗자루질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뭐 하는 거냐고. 영옥 언니의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냥 습관이래. 새벽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서 쓸어놓는 거래. 영옥 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소영아, 그게 3년이야. 습관이 아니지. 마음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제 가게 앞을 쓸었다. 태풍이 오기 전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한겨울에도요. 그 사실을 저만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깨끗한 바닥을 밟으면서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3년. 눈가가 뜨거워지려는 순간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재성이 서 있었어요. 여기 있었네. 재성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영옥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누구야? 여기 왜 와? 아, 저 소영이 전 남편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러 왔어요. 재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양복 소매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7년 전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던 남자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뭐해?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소영아, 제발 부탁이야. 5천만 원만. 그거 없으면 나 진짜 끝이야. 재성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없어. 돈 없고 있어도 안 줘. 우리 18년인데. 제발. 재성이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분식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이마에 톱밥이 묻어 있었고 분식집 안을 한번 훑어본 뒤 재성과 저 사이로 걸어왔어요. 재성이 한 발짝 물러서며 움찔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재성이 물었어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두 글자에 담긴 것이 느껴졌어요. 태풍 치던 밤 빗속에서 합판을 붙들던 사람, 3년 동안 매일 새벽 빗자루를 쥐던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답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분 더 이상 귀찮게 하면 안 됩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재성은 코웃음을 치며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업복에 톱밥 묻은 남자가 우습게 보였는지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뭐야, 당신이 뭔데 나서? 소영이 새 남자야?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응, 내 사람이야. 분식집이 조용해졌어요. 영옥 언니가 국자를 든 채 굳어버렸고 재성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으며 진호도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입보다 먼저 움직인 거였으니까요. 내 사람이니까 당신은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성은 한참을 서 있다가 양복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으며 분식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면서 바닷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는데 소금 냄새가 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진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소영 씨, 진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는데 진호의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그 말, 진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히 솔직해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영옥 언니가 기침을 크게 하며 끼어들었어요. 야, 나 안 보여?
둘이 뭐야 이거?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식집을 나서려는데 진호가 따라 나왔어요. 소영 씨, 멈춰 섰습니다. 진호가 옆에 나란히 서더니 말없이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골목을 걸었으며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호 씨,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가게 앞서렀다면서요? 진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영옥 씨한테 들었어요? 네. 진호를 바라봤어요.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손바닥을 폈다 쥐었다 반복했습니다.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소영 씨가 혼자 꽃집 여는 거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분 물 주고 바닥 쓸고 간판 닦고 혼자서 다 하더라고요. 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저 사람 힘들겠다. 도와주고 싶다. 근데 말 걸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몰래 쓸었어요. 잠시 멈추더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게 3년이 된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1000일이 넘는 새벽을 이 남자가 말도 없이 저를 위해 빗자루를 쥐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서 뭐해요? 58 먹은 사람이 53살 여자한테 마음 있다고 하면 부담만 되잖아요. 돈 많고 큰 남자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덮어씌웠어요. 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갑옷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가슴 안에서 뭔가가 쩍하고 벌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부담 아니에요.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목공방에서 잡았다가 놓았던 그 손을 이번에는 놓지 않았어요. 진호 씨,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진호 씨한테 마음이 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태풍 치던 밤에 진호 씨 등 보면서 알았어요. 진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거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좋아해요.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잡고 있던 손을 당겨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칠고 크고 따뜻한 품이었어요. 나무 냄새가 났고 톱밥이 뺨을 간지렸으며 진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의 체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는데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기가 아니었어요. 조건표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진호의 팔이 제 등을 감싸 안은 채 조여왔고 그 힘이 세지는 게 느껴졌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마음이 팔의 힘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진호의 등에 얼굴을 묻었는데 작업복 천이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눈물보다 먼저 뺨을 적셨어요. 고마워요. 진호가 귀 가까이에서 말했습니다. 짧았지만 3년의 무게가 담긴 두 글자였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팔 안에서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호의 품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눈물을 닦았는데 진호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호에게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은 아버지의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 씨의 딸 서연이었어요. 진호는 가게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는데 돌아왔을 때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다음 주에 부산 온대요. 진호가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진호의 표정을 보면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영옥 씨한테 들은 것 같아요.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소영 씨 가게 앞으로 온 거, 어제 소영 씨 손잡은 거, 영옥 씨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목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영옥 언니의 입이 서연에게까지 닿은 거였습니다. 서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물었습니다.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대신할 여자는 없다고 했어요. 가슴 안에서 아까 갈라졌던 균열이 다시 오므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갑옷이 벗겨지려다가 도로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역시. 이 나이에 무슨.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소영 씨,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호의 손이 어깨 위에서 따뜻했지만 서연의 한마디가 발밑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꽃집에서 장미 다발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27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캐리어를 끌고 있었으며 서울에서 막 내려온 듯 구두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이 사람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진호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한소영 씨 맞으시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가위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박서연입니다. 박진호 딸이에요. 손에 묻은 흙을 앞치마에 닦으며 어색하게 웃어봤지만 서연은 웃지 않았어요. 눈이 붉은 게 울다 온 것 같았는데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허공에 머물렀던 손을 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죠. 아버지랑 무슨 사이예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사이예요. 서연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더니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좋아한다고요?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 안에서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방에 아직 엄마 사진 있어요. 거실에도요. 옆에 말린 해바라기도 그대로고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공방 벽에 걸려있던 사진, 그 옆에 놓여있던 발엔 해바라기가 떠올랐어요. 서연의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라니 말이 돼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엄마를 잃은 슬픔이 5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은 거였죠. 서연 씨,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아버지한테 화나는 마음도요. 이해요? 뭘 이해해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아빠한테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어요. 5년이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어제 같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지는데 닦지 않고 그냥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아픈 거야. 엄마 잃은 아이가 아직 다 울지 못한 거야. 그때 목공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호가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아. 진호가 딸을 불렀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 여자가 누군데? 서연아,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진호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치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싫어. 여기서 할 거야. 서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으며 그 눈빛에서 어린아이의 두려움이 보였어요. 엄마를 잃은 아이가 아빠마저 빼앗길까봐 무서운 거였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물러날게요. 진호와 서연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호 씨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꽃집 안쪽으로 물러섰어요. 가슴 안에서 갑옷이 다시 단단하게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금이 갔던 벽이 진호의 품에서 갈라졌던 벽이 다시 조여왔어요.
진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멈췄어요. 가지 마요. 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3년의 새벽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좋아한 거고, 내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진호가 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이 사람 좋아해. 3년 동안 좋아했어.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야. 진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빠도 행복하고 싶어.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 5년의 외로움이 깔려 있었고 뒤에는 3년의 기다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입을 열었다가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서연이 캐리어를 쥐며 말했어요. 나 오늘 서울 안 올라가. 여기서 며칠 있을 거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방 정리해 놓을게. 서연은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캐리어를 끌고 목공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캐리어 바퀴가 골목 바닥을 긁는 소리가 멀어졌는데 그 뒷모습이 5년 전 엄마 장례식장에서 걸어 나오던 모습과 겹치는 것 같았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서연이가 갑자기 내려와서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난다는데 좋아할 딸이 어디 있겠어요. 입꼬리를 올려봤지만 웃음이 되지 않았어요.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호도 딸 앞에서 저를 지키느라 온 힘을 쏟은 거였습니다. 소영 씨, 물러서지 마세요. 내가 설득할게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진호의 손을 제 손으로 감쌌는데 이번에는 제가 진호를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진호 씨, 네. 나 나중에 서울 가볼까 해요. 진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울이요? 응. 서연 씨가 여기서 며칠 있다가 서울 올라간 다음에요. 그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 제가 찾아가서 마음을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진호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손을 잡은 채로 노을빛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나도 진호 씨 좋아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진호의 손을 놓으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오늘은 서연 씨랑 시간 보내세요. 아빠 딸 사이에 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놓인 손이 허공에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는 게 보였어요. 저도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았지만 발을 옮겼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어제 같거든요라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나도 알아. 누군가를 잃는 게 어떤 건지. 7년 전 이혼은 사별과 다르지만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는 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물을 마시러 일어나 창문 옆을 지나가는데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내려다봤어요. 진호였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제 가게 앞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 드러나 있었는데 숨을 참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진호의 등 뒤로 목공방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서연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의 가게 앞에서 새벽 4시에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을 서연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 씨도 보고 있구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과 그 딸이 바라보는 걸 모른 채 빗자루를 쥔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 진호는 가게 앞을 다 쓴 뒤에도 화분 받침대를 정리하고
간판에 묻은 먼지를 닦았어요.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요. 서연의 창문 불이 꺼졌습니다. 저도 커튼을 내리고 침대로 돌아갔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새벽이 서연의 마음에 무엇을 남겼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느꼈습니다. 서연이 본 것은 아버지의 새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외로움이었을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말없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진호에게 짧은 문자만 남기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8글자가 거절인지 가능성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이 부산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꽃집에서 해바라기 한 다발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30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습니다. 전 남편 재성을 닮아서 처음엔 손이 멈췄지만 눈빛을 보는 순간 그게 저를 닮은 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 준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위를 내려놓으며 아들에게 다가갔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품이 넓었어요. 준영아,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놀래켜 드리려고요. 엄마 얼굴 보고 싶었어요. 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는데 어깨가 단단했어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을 차리는 동안 된장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졌고 준영은 창밖을 내다보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엄마, 여기 좋다. 바다 보이고 혼자 살기엔 넓지는 않지만 바다가 보이는 건 맘에 들어. 밥상을 차렸습니다. 준영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문득 젓가락을 멈추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옆집 아저씨 얘기 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혔습니다. 준영이 말을 이었어요. 영옥 이모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엄마가 옆집 목수 아저씨랑 사귄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영옥 언니의 입이 서연에 이어 준영에게까지 닿은 거였습니다. 준영아, 그게. 엄마. 준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는데 눈빛이 진지했어요. 엄마 행복해도 돼요. 숟가락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준영이 말을 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엄마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이혼하시고 나서도 7년 동안 혼자 사셨고요. 이제는 엄마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는데 된장찌개 위로 김이 올라오면서 눈앞이 흐려졌어요. 서연의 눈물에 다시 조여졌던 그 벽이 아들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준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들의 손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진호의 손과는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었는데 이건 제가 낳고 키운 아이의 온기였어요. 저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진짜예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된장찌개 위로, 밥상 위로요. 소리 없이 울었는데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아들의 팔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는 건 이상한 풍경이었지만 그 무게가 세상에서 제일 가벼우면서도 제일 든든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준영에게 물었어요. 너 아빠한테 연락했어? 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했어요. 아빠가 부산에서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 알아요. 제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빠가 울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미안하다고,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근데 미안하다는 말이 늦으면 그건 미안한 게 아니라 후회해요. 30살짜리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자랐는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아빠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빚 정리하는 거 제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법률 상담 잡아주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준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정도는 아들로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엄마한테는 더 이상 기대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 몫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선을 긋는 법을 배운 거였죠. 준영아. 네.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혼자 키우다시피 하고 이혼으로 떨어져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이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준영이 피식 웃더니 화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엄마, 그 아저씨 딸이 반대한다면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라고 27이야. 엄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대. 부산에 왔다가 며칠 전에 서울로 올라갔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문자만 남기고 갔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서울 가볼까 해. 서연 씨 직접 만나서 얘기하려고. 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서울까지? 응. 여기서 문자만 주고받으면 풀릴 게 아니잖아. 내가 직접 가서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아. 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갈게요. 뭐? 엄마 혼자 보내기 불안해요. 같이 가서 옆에 있을게요. 만나는 건 엄마 혼자 하시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듬직해졌는지요.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준영과 함께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출발 전에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울 가요. 만나러.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고마워요. 잘 다녀와요. 짧은 문자였지만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보며 그 글자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터널을 지나자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준영은 옆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든 얼굴이 어릴 때와 닮아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준영이 서연의 회사 주소를 검색해서 지하철로 이동했고 건물 앞에 도착하니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엄마, 저기서 기다릴게요. 엄마 혼자 얘기하세요. 준영이 근처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서연을 찾았는데 잠시 후 서연이 내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으며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부산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한결 수척해져 있었어요. 왜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지만 부산에서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날이 무뎌진 건지 아니면 지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연 씨, 먼저 사과할게요.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죠?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사별하고 이혼은 다르지만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건 같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제 가게 앞을 쓸어줬대요. 저는 몰랐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말 걸 용기가 없어서래요. 그래서 그냥 몰래 쓸었대요. 그게 3년이 됐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는데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래져 있었습니다. 이거요. 서연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부산에서 아빠 목공방 2층에 있을 때 서랍 정리하다가 봤어요. 그때는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방에 넣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날 밤에 겨우 펼쳐봤어요. 접힌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편지였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는데 아픈 사람이 힘겹게 쓴 것 같았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한테 쓴 거예요.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요. 서연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줘요. 아직 젊은 나이에요. 혼자 늙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늙어가세요. 당신이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빈집에서 밥 먹는 거 생각하면 내가 편히 못 가요. 제발 혼자 살지 말아요. 사랑해요.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만난 적도 없는 여자의 편지가 가슴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새벽에 아빠가 아줌마 가게 앞에서 빗자루질하는 거 봤어요. 4시예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혼자 늙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편지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긴 힘들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근데 아빠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졌거든요. 예전엔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요즘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서연이 코를 훌쩍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요. 근데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서연에게 돌려주려 했는데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지고 계세요. 아빠한테 보여주세요. 손에 들린 편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만난 적 없는 여자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무게가 어떤 반지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무거웠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부산 내려가세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일어났는데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직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악수하는 동안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기다리던 준영과 함께 맛집과 카페를 갔다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행 KTX에 오르면서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는데 혼자 늙지 마세요라는 글귀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이 사람은 떠나면서도 남편 걱정을 했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으며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는데 진호의 손이 떠올랐어요. 거칠고 크고 따뜻한 그 손이요. 이제 그 손을 잡을 자격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돈 많고 큰 남자가 아니어도 조건표에 없는 사람이어도 3년 동안 새벽마다 빗자루를 쥐어준 사람이라면요. 한소영, 이제 됐어.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는데 옆에서 잠든 척하던 준영이 피식 웃었어요. 부산으로 돌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코끝에 부산 냄새가 닿았어요.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죠. 준영은 역 앞에서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고 오세요. 저 친구 만나러 갈게요. 고마워, 준영아. 버스를 타고 해안가 골목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에 품은 편지가 체온으로 따뜻해져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 혼자 늙지 마세요. 그 글귀가 심장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진호가 꽃집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새벽에만 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에 핏줄이 선명했으며 빗자루를 쥔 손이 리듬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다가가자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이 느껴졌습니다. 빗자루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는 진호의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네, 왔어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이거 서연 씨가 줬어요. 부인이 진호 씨한테 남긴 편지래요. 진호의 손에서 빗자루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으며 눈이 글자 위를 더듬는 동안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한참을 읽던 진호가 고개를 숙였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으며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5년 동안 사진 앞에서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이 사람은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는데 진호의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소영 씨, 네, 고마워요. 이 편지 가져다 줘서. 진호가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진호의 얼굴 반쪽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눈물 자국 위로 빛이 번졌어요. 이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밤 진호의 목공방에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완성된 화분 받침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진호 씨 옆에서 잘할게요. 진호가 뒤에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영 씨, 돌아서서 진호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빛의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진호가 볼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거친 손가락이 뺨을 쓸어내리는 감촉에 숨이 가늘어졌어요. 그 순간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진호 씨, 서연 씨가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아이한테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도 되는 걸까? 진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소영 씨, 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진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이 사람도 기다리지 말래요. 혼자 늙지 말래요. 편지를 쥔 진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빠도 행복하고 싶어요. 소영 씨 옆에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호가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줬는데 거친 엄지손가락이 뺨 위를 지나가는 감촉이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누군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도요.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진호가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고 숨결이 닿았으며 잠시 후 부드럽게 만났어요. 7년 만에 그리고 5년 만의 키스였습니다. 울다가 키스한 것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호의 손이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이 제 몸 위에 닿자 7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각이 녹아내렸어요. 괜찮아요? 진호가 귀 가까이에서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로의 동의가 담겨 있었어요. 네. 그 밤 두 사람은 함께했습니다. 진호는 나이에 비해 정정했으며 믿기 어려운 체력이었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았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졌다가 잦아들고 다시 가빠지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데 이렇게 즐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돈 많고 큰 남자만 찾던 제가 옆집 목수의 품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조건표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었어요. 3년의 새벽과 5년의 외로움이 만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으며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진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잠든 얼굴이 평화로웠고 눈가에 주름이 부드럽게 펴져 있었어요. 이 사람 옆에서 늙어가고 싶다. 그때 눈을 뜬 진호가 허리를 감쌌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진호 씨야말로. 심장 소리가 가슴을 통해 전해졌는데 규칙적이고 단단한 박동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쓸어요? 진호가 물었어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죠. 한 달 뒤 서연이 다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캐리어 대신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 해바라기 생화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아빠 목공방에 마른 꽃 대신 이걸 놓아주세요. 서연이 저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마른 해바라기를 새 해바라기로 바꿔달라는 말이었어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 꽃으로 이어달라는 뜻이었죠. 고마워요, 서연 씨. 서연이 피식 웃었어요. 아직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소영 아주머니라고 부를게요. 그럼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영과 진호, 서연, 그리고 준영이. 된장찌개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졌고 서연이 준영에게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하고 물었으며 준영이 저도 동생 생겨서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고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서연이 목공방 벽에 걸린 엄마 사진 앞에 새 해바라기를 놓았어요. 마른 꽃을 치우고 생화를 올리는 서연의 손이 떨렸지만 진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아빠도 괜찮을 거야. 서연이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해바라기가 사진 옆에서 빛나고 있었고 진호와 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으며 창밖으로 노을이 바다 위에 번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소영과 진호는 나란히 서서 꽃집 앞을 쓸고 있었어요. 빗자루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갈매기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소영이 문득 빗자루를 멈추고 진호를 바라봤어요. 진호 씨, 네. 내가 왜 53살의 남자 손 하나에 무너졌는지 이제 알아요. 진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3년 동안 말없이 빗자루를 쥐어준 사람이어서였어요. 진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빗자루질 하나로 사람 마음을 얻었네요. 빗자루질 하나가 아니라 천일의 새벽이죠. 두 사람은 웃었어요. 골목에 웃음소리가 번졌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해바라기 향을 실어왔습니다. 돈 많고 큰 남자만 찾던 제가 53살에 그 남자 손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조건이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커야 하고 집안이 좋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랑의 조건은 성실하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